책을 읽을 때 독자들은 자기가 머릿속에서 떠올린 문장들도 읽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작가는 그 문장을 쓰지 않았는데 읽으면서 독자가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머릿속에서 만든 문장을 그 작가가 썼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경의선 책거리 시청자 여러분. 경계를 허물고 순수문학 작가와 장르문학 작가가 함께 낸 엔솔로지 떡볶이 엔솔로지의 작가로 참여했던 노희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하실 섹션은요, 저자가 있는 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매달 문화가 있는 주간을 연계해서 다양한 장르의 작가와 아티스트를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6월은 제가 이 프로그램에 아티스트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경의선 테마 산책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공간은 테마 산책이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보시면 공간이 좀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죠. 벽난로도 있고 오르골도 있고 한데요. 이곳은 독립매거진을 모아놓은 곳으로 특징적인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독립매거진에 관한 기술, 문화, 그리고 예술에 관한 다양한 장르들을 함께 접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그래서 쿨디가라고 불리워지는데요. 오늘 이곳 쿨디가에서 저자가 있는 날 떡볶이 엔솔로지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요, 음식과 예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음식과 예술이 어떻게, 글쓰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소설가는 어떻게 요리에 심취했는가가 되겠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다이어트 얘기가 많이 얘기되고 있고, 비건 같은 그런 문화도 크게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몸에 나쁘다, 혹은 고기가 몸에 나쁘다, 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제가 한 10년 전인데 음식 섭취 때문에 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이게 되게 복합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제가 진먼지 진드기라고 하는 그런 알러지가 있어요. 좀 갑자기 심해졌는데, 평소에는 괜찮다가 피부에 미세하게 구멍이 뚫리게 되면 이제 항원들이 들어와서 온몸에 알레르기가 생기고 발진이 일어나고 이런 증세를 겪었던 거죠. 그래서 옷을 입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정도로 피부병이 생기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편 소설은 써야 되고 옷을 벗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집에서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지방에 있는 숙소를 빌려서 거기서 이른바 통조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뭐였냐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좀 옷을 안 입고 이게 좀 제 피부를 좀 쉽게 하자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알러지에는 뭐가 굉장히 안 좋냐면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조미료가 없이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야지만 내가 이 피부병을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약 2달간 통조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2달여 동안 장편을 집필하면서 혼자서 요리를 해 먹게 되었는데요. 요리 실력이 없다 보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혼자 먹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혼자 있으니까 지루하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는 거니까 실험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세상에 없는 음식들을 한번 만들어서 나 혼자 먹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짓들을 했었는데요. 어떤 것들은 의외로 굉장히 맛이 좋기도 했고, 어떤 것들은 정말 이게 식재료로 된 물건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만들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치 개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확 트이면서
아, 요리라고 하는 것은,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이것저것을 규칙 없이 오히려 섞어보다 보니까 맛의 규칙을 알았달까요?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5가지 맛 중에 2개 혹은 3개 이상만 조화롭게 균형이 맞아떨어지면 무조건 맛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짠맛과 신맛과 단맛이 섞였다. 근데 그것의 비율이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맛있다고 느껴요. 요거를 알고 나니까 그 뒤에는 제가 요리가 무섭지 않아진 거죠. 식재료를 딱 본 다음에 저 식재료는 약간 단맛이 나니까 자, 그럼 단맛은 좀 줄여도 되고, 자, 단맛을 잡기 위해서 짠맛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느끼한 게 있으면 신맛을 좀 첨가하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저는 농담으로 이제 미분 적분으로 요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요리를 하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어떤 요리를 해도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뒤에도 이제 다시 도시로 돌아와서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 피부병이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했는데요. 현재는 저에게 피부병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저도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지만 뭐 피 검사하면 완전히 깨끗하게 나오고요. 건강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 비결은 아무래도 제가 직접 고른 재료로 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조리되었는지를 아는 저만의 어떤 음식들을 챙겨 먹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주로 어릴 때도 많이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릴 때 한번 나는 이런 걸 참 잘 못해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 그 생각을 평생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뭐 20대 때는 저는 요리를 굉장히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리는 난 못하니까 그럼 평생 사 먹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시도할 생각도 없었고 뭐 아예 그냥 저 자신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한계를 지워버린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살다 보면 가끔씩 친구들을 초대를 해서 자기가 요리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면 요리를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친구들이 오면 이제 항상 해줬던 요리가 파스타라든가 아니면 잔치국수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요리를 손님이 오게 되면 그때만 하는 거죠. 그럼 오신 분들한테도 민폐고 요리를 만든 저한테도 굉장히 상처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무난하게 실패를 하지 않게끔 자기가 가진 능력에서 한 80% 정도 되는 요 정도 능력만을 사용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요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아까 혼자 어디 통조림을 하면서 요리를 만들어 보니까 갑자기 요리 실력이 늘었다고 했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내가 요리를 못한다고 생각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누군가에게 항상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요리를 만들어서 주면 곧바로 평가가 오니까 그 평가가 두려웠던 거죠. 근데 혼자 있을 때 요리를 잘하게 된 이유는 저 혼자 먹으니까 누가 평가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한계 지울 때에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누군가의 평가를 받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나는 그거 못해. 앞으로도 안 할 거야. 이런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즐겁자고 시작하는 일인데 실제로 예술을 시작하게 되면 혼자서 할 때보다 훨씬 고통스러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고요.
자기 자신이 생각한 것을 무조건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대가가 주어질지 주어지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그 긴 터널과 같은 공포의 시간들을 일상적으로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항상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지금 현재 당장의 어떤 현실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고 아무한테도 박수를 못 받게 되면 어쩌지?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이런 불안 때문에 그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에도 혼자서 연습을 하는 건데도 항상 그 익명의 관객이나 익명의 독자들을 가정하고 그 자신의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들을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는 자기 혼자서 그 누구의 평가에도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그러니까 뭐 예술적 활동을 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잘 주지 않아요. 혼자서 고독하게 있을 시간, 누구의 평가로부터도 자유롭게 나 혼자 나 자신의 작업에 몰두할 시간, 이런 것들을 잘 주지 않고요. 특히 요즘에는 SNS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해서 자꾸 노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고독의 시간들이 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장애에서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장애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한계 지우는 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줄여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혹은 보아왔던 것, 경험했던 것 속에서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그 이상의 어떤 것이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 모두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것, 더 넓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때 우리는 흠잡을 데 없지만 훌륭하지는 않은 그런 작품을 쓰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글을 쓸 때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훌륭한 문장 하나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책을 읽을 때 독자들은 자기가 머릿속에서 떠올린 문장들도 읽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작가는 그 문장을 쓰지 않았는데 읽으면서 독자가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머릿속에서 만든 문장을 그 작가가 썼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이상 제가 문장을 쓸 때 있어서도 고민이 될 때가 많았죠. 어떻게 하면 독자의 머릿속에 어떤 문장들이 떠오르게 만들까? 자, 이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요리를 하시려는 분들을 보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재료들을 집어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식당에 가보면 저희는 재료를 뭐 56가지를 넣었습니다. 103가지 재료들을 사용해서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데도 있는데요. 저도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재료를 지나치게 많이 넣은 그런 요리나 식당치고 맛있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이런 요리는 뭐랑 똑같으냐면요, 미사역으로 가득 찬 문장과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이 내가 캐치해야 되는 요소인지 잘 모르게 하는 경우죠. 그래서 뭐 부사도 많고 형용사도 많고 멋들어진 표현도 많고 그렇게 무언가로 가득 찬 어떤 그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독자들이 그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죠. 뭘 받는지 모르게 되는,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요리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은 맛들을 집어넣게 되면
맛과 맛 사이가 사라져서 결국 우리는 뇌에서 맛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음껏 실패하자입니다. 마음껏 실패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나는 이걸 잘해, 못해 이런 것들을 분류하지 마시고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뒤에 따라붙는 생각은 항상 이거거든요. 내가 그걸 잘해서, 내가 그걸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너무 일찍부터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해봐야 돼요.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들레즈 철학에 보면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말하기와 먹기라고 하는 건데요. 인간은 뭐냐면 입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로 말도 하고 먹기도 하죠. 여기서 혀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간의 혀는 음식을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발달한 기관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혀가 없었다면 우리는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간은 말하기와 먹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밥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식사를 하는 시간은 대화를 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아무것도 없이 만나지 않습니다. 뭐 차 한 잔을 앞에 두든지 아니면 요리를 같이 먹든지 뭐 술을 마시든지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 건데요. 필연적으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요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과정을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건데 이를테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쪼갤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언어학에서는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동물들도 언어가 있지만 동물들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와 다른 것은 분절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낱낱이 쪼갤 수가 있죠. 쪼갠다라고 하는 말도 그 쌍지읒이랑 오, 기역, 에, 뭐 시옷,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자음, 낱낱의 자음으로 쪼갤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는 전부 다 쪼갰다가 이합집산할 수가 있는데요. 요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식재료를 가져오죠. 그럼 그 식재료를 칼로 썰어서 분절하죠. 분절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한 대 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가공,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 끓이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성질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러한 똑같은 과정이 우리가 언어를 구사할 때도 나타난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면과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면,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A와 B가 만났을 때랑 A와 B와 C가 만났을 땐 또 다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뼛속까지 사회적인 동물이다. 심지어 혼자 무인도에 갇혀 있어도 그는 끊임없이 체면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신이 보여지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혹은 그러한 착각이나 환상이 없다면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정도이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데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성격이 바뀌고 나의 잠재력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사실상 사이 때문이 아닐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공백이야말로 우리가 아닐까.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마치 감칠맛처럼요. 존재하지 않는 어떤 허구일 뿐이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여백이 아닐까. 그 여백을 채워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예술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완전체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그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사이, 여백이 있는 공간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기 때문이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간도요, 그 예쁜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있는 곳과 비어 있는 곳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일 텐데요. 인간은 사실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도 그런 여유 있는 공간, 그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쓸데없는 공간,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끼거나 우울증에 쉽게 빠진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상처를 받고 살아가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만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사실상 상처를 받지 않고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가 10명을 만나면 그 중에 나와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고 9명은 전부 다 나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그 심리학자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계속해서 상처를 받으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만나지 않으면 괜찮을 텐데요. 그죠? 그것은 아마도 그 상처를 받는 상황보다 혼자 있는 상황, 정확히 말하면 어떤 사람과의 사이, 여백,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 우리를 훨씬 더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처 중독증이라고 하는데요. 겉으로는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상처를 받을 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이죠. 상처를 안 받으려면 상처를 받는 쪽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상처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에 나의 욕망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저 사람에게는 내가 모르는 그런 어떤 여백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여백들을 다 놓치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만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간관계도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해지면요. 혹은 좋은 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생활을 모두 다 알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 내가 가서 도와주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 사람을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러한 태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재료들을 집어넣은 요리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보다는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한번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그 사람 자체로 있을 수 있게 그 사람에게 여백과 어떤 상상력의 공간을 남겨주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마쳐볼까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두근두근하네요. 제가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뭘 뽑아야 되나? 자, 요거 한번 일단 뽑아볼까요?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초등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작가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글을 잘 쓰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글을 잘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요, 저의 친구의 증언에 의하면 심지어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요. 대학을 다니다가 한 23살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또 저만 해도 굉장히 글을 일찍 시작한 경우에 속하고요. 많은 분들이 뭐 30대에 많이 시작하시고 그 40대 넘어서도 글을 시작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분께서는 이제 학부모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글을 조리 있게 잘 쓸 수 있게 할까, 이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이제 혼자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 부모님 다 바쁘셨고, 그다음에 제가 형제들이랑 터울이 많이 져가지고 이미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 형과 누나는 대학생이었죠. 대학생들이 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있는 책들을 한 권씩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읽어라 해서 독서를 시작한 케이스가 아니고 정말 제가 너무 심심해서 책을 막 읽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독서의 구애가 없었어요. 제가 읽고 싶은 것을 그냥 읽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안 읽었고 재미가 있으면 계속 읽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많이들 책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내가 숙제처럼 넘어야 될 산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친구한테 네가 재밌는 것만 읽어. 재미없으면 읽지 마. 이 생각을 좀 심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독서는 무조건 자기가 재밌는 것부터 해야지. 그래야지만 재미가 붙고 나면 그 뒤부터는 좀 어려운 책들도 읽게 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이책뿐만이 아니고요. 활자 텍스트를 읽는 것도 결국에는 독서 습관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그런 또 실험 결과가 있더라고요. 많이 읽게 되면 결국에는 글도 조리 있게 쓰게 되겠죠. 또 뽑아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뽑아볼까요? 작가님의 힐링 푸드는 무엇인가요? 살면서 이건 꼭 먹어봐라 하는 음식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의 힐링 푸드는요, 제가 직접 만든 요리입니다. 특별하게 메뉴가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사실 음식을 계속 사 먹다 보면 그 음식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수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맛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식재료의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조리하는 과정, 이것들을 다 거치고 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알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서 어떤 맛이 나는지도 알게 되겠죠. 자, 그런 과정들이 음식을 훨씬 더 맛있게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리도 일종의 재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건 간에 직접 요리를 한번 해서 먹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더군다나 주변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런 푸드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의식주가 삶의 깊이를 더 느끼게 해주는 잣대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의식주 중에 무엇이 가장 삶의 1순위인가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있으셨나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저는 의식주의 순서대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는 옷에 되게 집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음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건데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먹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됐는데, 좋은 맛집이나 이런 데 가서 먹는 것보다도 집에서 좋아하는 지인들 초대해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굉장히 관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심지어 그날의 대화를 좌우하기도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 같고요. 지금의 고민은 주가 된 것 같아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또 느끼게 되었는데요. 요즘 집을 갖는 것, 전 사회적으로 이제 화두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갖느냐, 그리고 그 공간에 누구와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책을 추천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SF 단편집인데요. 켄 리우라고 하는 중국 작가의 어딘가 상상도 못할 곳에 수많은 술록대가 라고 하는 단편집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주의 깊게 본 이유는요, 제가 이제 SF를 쓰다 보니까 최신 이론들을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은 소설책보다도 그런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생물학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지식들을 그런 책들을 더 많이 읽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켄 리우 책이 그런 측면에서 최신 이론들을 잘 받아들여서 소설 속에 잘 버무린 경우인 것 같아요.
뭐 하나의 소설은 뭐였냐면 외계인의 입장에서 어떤 별에 떨어진 한 여성이 거기 있던 그 원주민 남성과 그 행성의 남성과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 행성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어떤 사고로 가득 차 있죠. 우리한테는 익숙한 거죠. 뭐 열이 체온이 떨어질 때는 인삼을 먹는다든가 뭐 어디가 아프면 어떤 약초를 먹는다든가 이런 식의 비과학적인 것들을 하는데 대단한 문명 세계에서 온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뭔가 자기 감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고 뭐 의외로 먹어보니까 약효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느끼다가 자기 별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별, 자기가 떨어졌던 그 행성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을 느꼈던 그 남성과 같이 살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최신 생물학 이론들이 들어가 있죠. 뭐냐면 대장 속에 어떤 세균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우울증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장내 그 미생물 조합에 의해서 인간의 심리 상태, 인간의 행복 지수, 심지어는 우울증 이런 많은 정신적인 영역들이 컨트롤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최신 생물학 이론들을 이야기 속에 녹여내는 그 기술들이 대단히 재미있었고 또 탐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즘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즐길 수 있는 켄 리우의 SF 소설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경의선 그 책거리에 와 보니까요. 혼자 산책을 하면서도 심심하지 않게 갖가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서 사실은 세상 모두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터넷 서점이죠. 서점에서 나는 사실 모든 책들을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어쩔 수 없이 큐레이션이 된 그런 책들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그런 책들만 보게 되는데요. 책의 가치는 다른 컨텐츠와 많이 달라서 누가 많이 읽지 않아도 사실은 보석 같은 그런 책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식을 쌓고 싶으시다면 정말 남들과는 다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시려면 사실은 남들이 잘 읽지 않은 책, 나만의 책 이런 것들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에 오면 수많은 지하철 공간을 연상케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요. 그 공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요. 제가 또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전문적으로 큐레이션을 한 그리고 많이 읽힌 작품보다도 큐레이션을 한 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책들을 또 골고루 소외되는 또 책이 없도록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티가 나는 공간입니다. 이런 값진 공간에 오셔서 인터넷에서만 보던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새로운 추천을 한번 받아보시고 산책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일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자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었고요. 다음 달에도 저보다 훨씬 재미있는 아티스트 분과 만나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